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기사 정창준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앞다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대행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김문수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모델을 언급했는데 잠시 후 김문수 후보 만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이어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대선 후보와 한대행 단일화에 대한 지도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격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4월 29일 화요일 정격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첫 공식 일정이 인상적입니다. 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첫 공식 행보의 컨셉은 통합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늘 논쟁이 됐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당내 통합을 넘어 중도와 보수까지 아우르겠다는 판단으로 보이는데 예정에 없던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사적 인물은 공과 가가 다 있다. 국민들의 힘을 최대한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통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고 했고요. 또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에게 선대위를 맡아주십사 부탁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 발족하는 민주당 선대위 상임위원장에 윤 전 장관이 영입된 겁니다. 정책과 관련해서도 중도 보수와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반도체 지원책을 어제 발표했고요. 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간담회를 진행하며 업계와 소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경선 결과 오늘 나오죠? 네, 그제부터 이틀간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경선 후보 4명이 2명으로 압축되는 건데 만약 1위 주자가 과반 이상을 얻으면 대선 후보로 바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1, 2위 2명이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경합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 세 후보의 지지율이 엇비슷하게 나오고 있어 과반 득표자가 나오진 않을 거란 관측이 대세긴 합니다. 네. 보수 진영의 후보 선출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출마가 임박한 걸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한대행 최측근으로 꼽히는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개인 선택이라고 설명하긴 했지만 한덕수 캠프에 합류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재법 개정안의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내일은 한국을 찾은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군을 만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5월 1일에 사퇴하고 2일에 출마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한 걸로 전해집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도 반 이재명 연대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요? 네, 민주당 당대표를 지냈지만 지금은 민주당의 매우 비판적인 곳에 적을 두고 있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는데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 이 상임고문 측은 개헌을 포함해 일부 의제에 합의가 된다면 단일화까지 갈 수 있을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또 다른 빅텐트 주자로 거론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나 빅텐트로는 이길 가능성이 0%라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전 현직 미 정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비해 지금 내부 논의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북미 대화가 당장 임박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접촉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힌 만큼 국가안보팀이 물밑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년간 많은 것이 변했다. 우리는 현재 북한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을 소집하고 있다고 했고 다른 전직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의 관심을 끄는 데는 김정은의 화려한 편지 한 통만 있으면 바로 대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 초기 계획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움직임으론 북한의 주재 중인 스웨덴 대사가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미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스웨덴은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의 석방 협상을 중지한 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네요. 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한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북한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인 쿠르스크 영토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주장하며 북한군의 파병을 먼저 인정했고 네. 그러자 북한도 화답하는 모양새로 이뤄졌는데 이를 통해 양국의 동맹관계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는 러시아라는 강력한 우군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어제 대구에서 발생한 산불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2시쯤 대구 북구의 함지산 산자락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아직도 주부를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면서 어제 1시간 만에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가 다시 40분 뒤에 2단계, 4시간 뒤에는 3단계로 격상됐고 국가소방 동원령도 발령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기준으로 산불 영향구역은 244헥타르, 축구장 342개 면적으로 늘었고요. 네.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1,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인근 학교로 대피했습니다. 인근 도로도 전면 통제됐고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도 어제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진입과 출입이 중단됐습니다. 이 산불은 지난달 영남 일대를 초토화시킨 대형 산불처럼 강풍에 고온건조한 날씨가 겹치며 초기 진화에 실패했는데 그때처럼 산불이 도깨비불처럼 갑자기 이리저리 튀면서 옮겨붙는 비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체 화선 11.8km 가운데 아직 4.7km 구간에서 불길이 잡히지 않았고요. 네. 당국은 오늘 아침 일출과 동시에 진화 헬기와 인력과 장비를 다시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네요. 네, 어제 오전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이 흉기를 휘두르면서 교장과 교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 네. 가해 학생은 2학년 남학생으로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는 특수교육 대상자였습니다. 이 학생은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특수학급이 아니라 일반 교실에서 생활을 했는데 어제는 특수학급에서 상담교사와 대화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큰 소리를 내고는 상담교사의 목을 졸랐고 그런 뒤에 복도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네. 이 소란을 듣고 교장과 환경실무사, 행정실 직원이 복도로 나오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요. 이 난동으로 어른 3명이 가슴과 복부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가해 학생 가방에선 범행에 사용된 흉기 외에도 다른 종류의 흉기 3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학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학교 밖으로 나와선 한 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는데 운전자가 창문을 열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소란을 피운 뒤에 학교 옆에 있는 공원 저수지에 스스로 뛰어들었지만 곧바로 구조됐고요. 현행범으로 체포돼 현재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 5월 7일에 시작한다죠? 네, 추기경단의 비밀회의를 의미하는 콘클라베가 5월 7일 시작된다고 교황청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콘클라베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서 열렸는데요. 이 성당은 콘클라베 준비를 위해 어제부터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폐쇄됐다고 합니다. 이번 콘클라베는 전 세계 만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참여하는데 익명투표 방식으로 투표자의 3분의 1을 넘는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계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날은 한 번 열리고 둘째 날부터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하루에 2번 열리는데 매번 투표가 끝날 때마다 투표용지를 다 태워버립니다. 교황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는 일반적인 검은 연기가 나게 하고 차기 교황이 결정됐을 때는 특수 화학 물질을 넣어서 흰색
여기가 솟구치게 하는데요. 당사자에게 교황직을 수락할 건지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교황명을 삼을 건지를 묻는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선임 부제급 추기경이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서서 교황이 선출됐다 이렇게 선언함과 동시에 새 교황의 탄생 소식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됩니다. 역대 콘클라베 소요 기간은 평균 사흘이었는데 이번에는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추기경들이 많아서 과거보다 선출 기간이 길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기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맑은 가운데 내일까지 건조하고 바람 부는 날씨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다시 강해지겠고요. 모레 목요일은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바람도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건조특보는 서쪽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으로 발효 중이고요. 오늘 중에 건조특보가 더 확대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경상권 내륙 충북 일부는 건조 경보로 한 단계 더 강화된 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곳이 많아 어제보다 낮고 쌀쌀하거나 좀 춥습니다. 서울도 8도대로 출발했고요. 오늘 낮 기온 서울, 강릉, 제주 20도, 세종, 대전 22, 광주 23, 대구 24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합니다. 내일 수요일은 4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 이번 주 중 가장 덥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25도, 대구가 27, 구미 28도까지 예보돼 있고요. 5월 첫날로 가면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목요일 오전 수도권 등 곳곳에 비가 내려서 목요일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에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0.1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희영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서울 시내 출근길입니다. 한강변을 따라 강 동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들 강변북로는 방화대교부터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부터 모두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더 됩니다. 동북간선로 성수 쪽 창동교부터 지체서행 반복되고요. 북부간선로 도심 쪽 구리시계부터 쭉 정체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 서하남 5차로에는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일대 혼잡하고요. 경부선 서울 방향 북천안 일대 이동량이 몰리는데요. 아산 방향 진출 램프에 발생한 사고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흐름이 답답합니다.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 서창분기점 진출로에는 화물차 사고 발생했는데요. 사고 처리하면서 월곡분기점부터 여파 받습니다. 반대 강릉 방향은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요. 다시 용인에서 양지터널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격 인터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김문수 전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정치 현안 여쭙기 전에 후보님께서 하신 턱걸이, 팔굽혀펴기 예. 그리고 또 발차기 하는 영상도 좀 네. 봤습니다. 평소에 건강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뭐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잠깐씩 사무실에 있을 때는 팔굽혀펴기나 발차기 이런 게 좋고요. 뭐 턱걸이 이거는 집에서 그냥 문틀에다가 해놓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근력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건데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명으로 압축됩니다. 자신이 있으세요? 예, 뭐 2명에는 뭐 당연히 들어가고 1등 할 것으로도 믿고 있습니다. 이 결승 파트너는 누가 될 것으로 보세요? 그 부분은 이제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두 사람이 각축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당원들 투표율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로 봐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 장관이 대선 출마하는 게 상식에 맞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뭐 상식적으로는 국가가 위기에 있는데 위기 관리의 권한 대행을 맡아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그 일을 안 하고 또 선거에 나오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누구라도 나와서 나라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급하지 않느냐. 이 양면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누구든지 나오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 없으면 또 자유니까요. 피선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지지층이 이제 조금 겹친다고 저희 언론에서는 보는데 홍준표 후보와 당심에서 경쟁이 좀 치열해 보입니다. 비교 우위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물론 홍준표 후보는 저하고 15대 국회의원 때부터 같이 했는데요. 뭐 둘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활동이 겹치는 점도 있지만은 이제 저는 지금 제가 뭐 준비를 홍준표 후보처럼 오래 해서 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전국이 워낙 어렵게 되고 힘든 점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러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와는 또 경기도지사 할 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도 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맛수로서는 제가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당 내에서나 일반인들 속에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홍 후보에 대한 평가는 해주셨고 지금 3강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동훈 후보는 뭐 아주 젊고 대단히 훌륭한 분이지만 그러나 이제 정치 경험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 또 당 비상대책위원장 당 대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당의 윤석열 대통령 또 자기와 또 법조계에서 검사로서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자기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해줬던 대통령을 사실 민주당하고 야당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탄핵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내에서는 사람이 그래도 저럴 수가 있느냐. 뭐 민주당에서 대통령 탄핵하자는 거는 야당이니까 받아들이는데 우리 당 안에 당 대표가 그것도 가장 가까운 분이 저렇게 하는 것은 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지적해 주셨군요. 이 문제가 이제 핫합니다. 한덕수 대행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경선 유력 주자신데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십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민주당이 세계 의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독재 체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독재가 너무 심하다. 탄핵을 국무총리만 탄핵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장 뭐 장관들 줄줄이 계속 30명 연속 탄핵하는 건 이거는 세계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우리는 또 상원도 없고 이 하원 국회 하나밖에 없는 단원제인데 단원제 아래서 이렇게 192석을 가지고 계속 탄핵하고 계속 특검하고 예산 다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국회는 사실상 행정부 자체를 정부를 마비시키는 건데 이게 견제가 안 됩니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해산권이었고 국회는 대통령과 장관들 총리 전부 다 탄핵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거 아니냐. 상권 분리면 상권은 일정한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견제와 균형이 없이 너무 국회가 독주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대통령까지 또 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이거는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부도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건전할 수 있느냐. 특히 이번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89.77%. 네. 이거 뭐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더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거의
북한의 김정은 또는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과 같은 그 정도의 득표율이 근접하고 있는 거의 89.77이라는 이 숫자가 상당히 공포스러운 네. 우리 미래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래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럼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우리가 갈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뭉쳐야만 그래도 89.77%를 이겨낼 수 있지. 우리가 또 다 갈라져 가지고 두 갈래 세 갈래 나눠진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반 이재명 대통합 또는 빅텐트 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면 선택하겠다. 그래서 저는 아무 사심이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과거에 직선제 대통령제를 위해서 1972년 유신 때부터 1987년 현행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직선제 개헌 투쟁을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대통령 뽑아놨는데 이거는 국회가 나서서 계속 대통령을 탄핵한다. 뭐 노무현부터 시작해서 지금 박근혜, 윤석열 3명이나 지금 탄핵되고 구속되고 다 이렇게 돼버린다면 이게 과연 견제와 균형이 되느냐. 그런 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이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것이 민주당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89.77% 선거로 뽑고 또 거기다가 국회와 행정부까지 다 일당이 잡아서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민주주의냐 아니면 일정한 견제와 균형이 있는 것이 민주주의냐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도 보고를 받으실 텐데 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수 있습니다. 많죠. 이게 이 단일화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보세요? 그 점은 이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단일화의 과정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좀 신속한 너무 이것도 단일화 과정이라는 게 몇 달 끌어버리면 선거 끝나버리잖아요. 네. 그 선거가 임박해 있고 또 민심 자체가 굉장히 격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질서정연하면서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수긍이 가는 그런 단일화를 해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또 국민들이 볼 때 수긍이 가는 그런 단일화를 해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원샷 경선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인가요?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대표 사이에 그때 전혀 다른 이질적인 두 후보가 원스톱 딱 한 차례의 경선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몽준을 이기고 노무현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됐는데 그때 아주 앞서 나가던 이해창 후보를 이겼습니다. 드라마틱한 반전을 통해서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방식 치열합니다. 네. 이 어떤 문항을 집어넣어야 될지. 근데 이제 신속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참 쉽지 않은 말인데요. 네. 지금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불신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네. 맞냐. 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정확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투표함에 가서 본인이 딱 확인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이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간편하게 그냥 여론조사로 하자 이래 되는데 여론조사 기구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있고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론을 제기하면 상당히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외에 그러면 빠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네. 그래도 뭐 가위바위보나 추첨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민심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후보님이 적극적이시고 또 한덕수 대행 차출론을 주장했던 뭐 박수영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캠프에 있어서 물밑 접촉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신속한 어떤 경선을 위해서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총리실에 이번에 비서실장 뭐 관두기로 한 비서실장도 다 이제
우리 정치권에 우리 당에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로 생각됩니다만은 제가 봐서는 우리 누구보다도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께서 이 막중한 권한대행을 맡아가지고 국가 위기를 수습 중인데 본인의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무거울 거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분은 평생 공무원 늘공 아닙니까? 네. 이 늘공으로서는 사실 외도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그 외도도 지금 뭐 나라에 영 불이 나 있는데 그 불을 끄지 않고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네. 다른 걸 좀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께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보님 경선 과정에 보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긍정적이지 않다기보다는 이준석 후보는 나이가 매우 이제 40세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가 창창하기 때문에 나 이번에 뭐 안 돼도 난 그냥 한번 나와서 뛰어볼 수 있다 이 생각이 뭐 굉장히 강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비해서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당이 없고 그냥 나오면 무소속인데 그분은 당이 있기 때문에 당이 뭐 작은 당이지만은 그것도 또 복잡한 내부 의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이 당을 가지고 다른 당 후보하고 통합한다는 거 이거는 절차가 한 단계 아니라 몇 단계 복잡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보다는 한 몇 배 복잡한 생각을 할 것이다 이를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반명 빅텐트 김문수 후보님이 구상하시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는 뭐 민주당을 하시든 뭐 이낙연 우리 후보라든지 네. 누구라도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라도 손을 잡아야 된다. 뭐 김정은 이런 사람 빼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해서 네. 이재명 독주, 민주당 국회 독재,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3권이 거의 하나로 통합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공산 독재 또는 히틀러 독재, 나치 독재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나고 독재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제1과제를 국민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후보가 된 뒤에 첫 일정도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고 반도체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선거용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선거용이라기보다는 저도 늘 국립현충공원에 자주 가는데요. 갈 때마다 저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다 이렇게 방문하고 그 대통령들에 대해서 참배를 합니다. 이건 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대통령 빼놓고 저 같으면 김대중 대통령 빼놓고 딴 우리 당 대통령 그럼 참배한다. 이것도 안 맞고 또 민주당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안 하고 자리만 있으면 이승만 욕하고 박정희 욕하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것은 이제 안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이번에 한 번은 잘했는데 앞으로도 정말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될 게 당이 다르더라도 우리나라 대통령 했던 분은 다 대통령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감옥 그만 보내고 탄핵 그만하고 또 돌아가시면 참배하는 거 이런 것은 기본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돌아가신 분 묘소도 우리는 못 가고 침뱉겠다. 이건 아니지 않냐. 적어도 가면 고단송이는 바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 애국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뭐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네. 반도체 특별법 고치겠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192석을 가지고 이 반도체 특별법 하겠다고 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말은 그렇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하고 결국 안 해가지고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리 고용노동부의 규칙으로 그렇죠. 이것을 고쳐가지고 예.
전부 다 52시간에 대한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기업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은 좀 도와주는 것이 우리 경제나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점에서나 모든 면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강성 노동조합 말만 들었지 과연 미조직 약자 노동자들, 미조직 근로자들 또는 기업하는 사람들, 일반 국민들 이야기를 들었느냐. 지나치게 강성 노조로 한 방향으로만 쏠려가지고는 이게 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윤여준 보수 책사로 알려져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윤여준 그 분은 잘 아는 저도 잘 알고 가까이 했던 분인데 제 생각에 할 때는 그분은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이런 거 이제 그만 만들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 억지로 해가 사고가 나면 전부 사장들 감옥에 집어넣는 거 이런 거 위주가 아니라 정말 산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개선하고 점검하고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누구 사람 많이 집어넣는 거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데 누구를 선대위원장으로 모셨다. 그러니까 선거 때 좀 오른쪽 표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선거 전략이나 속임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후보님은 탄핵에 반대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시면 이런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저는 계엄에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엄을 유신 때 1972년도 겪고 1980년에도 계엄 때 제가 삼청교육 대상이 돼가지고 정말 계엄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는 매우 부작용이 많고 그 후유증이 오래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을 또 탄핵하는데 이번만 탄핵한 게 아니라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가 계속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탄핵하는 것이 이게 전 세계 대통령제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구성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에 이번에도 내란죄로 소추가 되는데 국회에서 소추 의결서가 왔는데 이 내란죄 부분을 빼주고 탄핵 소추를 받았는데 만약 국회에서도 내란이라는 걸 빼고 했으면 그게 200석이 넘었을까? 그런 많은 문제가 있고 또 경찰이나 공수처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문 조서가 있는데 그 조서 자체가 증거로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동의 안 했는데도 그걸 또 채택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들 속에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승복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잘 감안해서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신중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정치 보복은 안 하겠다.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당연히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당만 보자. 우리 바깥에는 놔두고 네. 89.77%의 압도적인 지지는 바로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에 대한 철저한 그런 예를 들면 비명 횡사라 그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비명 말 안 듣는 사람은 횡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내 분위기가 사자성어로 나왔는데 이게 근거가 없거나 국민의힘에서 이 말을 지어낸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내부에서부터 깊은 성찰이 좀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사과를 할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 형수님 정신병원에 감금되려고 하다가 돌아가신 네. 이재선 공인회계사 그 형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국민들한테 사과하지 말고 나한테 자기 형수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깥에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 사과보다는 정말 자기가 잘못한 집안에부터 형님과 형수님과 자기 자신의 진짜 마음속으로 성찰과 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김문수 전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방정환 연구소 장정희 이사장입니다. 동화로 등단한 동화 작가이기도 하고요. 제가 등단할 무렵은 창작 동화의 황금기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여성 작가의 등장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시대였는데 2010년대부터는 청소년 문학 분야가 좀 새롭게 등장을 하고 그림책 분야가 세계 무수의 문학상이라든지 도서전에 주목을 받게 되면서 각광을 받게 되는 앞으로 한국 문학의 선두주자가 될 중요한 분야가 바로 아동문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정환생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업적이 어린이날을 만드신 바로 그 업적이었어요. 어린이날 제정 정신은 한 사람으로서 우리 어린이를 잘 존중하고 대우하자라는 의미에서 어린이 인권이라든지 어린이가 억압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어린이 해방 정신을 다시 각성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꼭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6조에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날 주간으로 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5월 5일 그날을 노는 날로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5월 1일 어린이날, 방정환생이 제정한 어린이날이 5월 1일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살리고 어린이날 행진을 해나가고 있어요. 5월 1일에 만나요.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은 다소 쌀쌀하게 출발하거나 좀 추워진 곳도 있습니다. 한 자릿수의 기온이 많고 서울도 8도로 출발했는데요. 기온은 지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강릉, 제주가 20도로 예상이 되고요. 세종과 대전이 22, 광주 23, 대구 24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4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많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쪽 일부를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된 상황인데요. 오늘 중에 서쪽 일부로도 더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경상권 내륙, 충북 일부는 건조 경보로 더 격상돼서 발효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또 강해지겠고요. 모레 목요일은 전국에 비 예보가 있지만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이렇게 건조하고 바람 부는 날씨 예상되는데요. 특히 내일 수요일은 이번 주 중 가장 덥겠습니다. 서울이 25도, 내일 대전, 대구 27, 구미 28도 등으로 많은 지역이 더워지겠고요. 또 5월 첫날이자 근로자의 날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1.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중심 채널. 정책기사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죠. 김용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가 큰 이슈인데 한대행 출마를 원하는 당내 의원들이 많습니까? 딱 숫자로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체감적으로 제가 당내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로 이제 선출되셨죠. 네. 민주당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하고는 함께 연대해서 우리가 목소리 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대행의 최측근으로 불리죠. 손영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한대행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는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아무래도 이번 주 중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특히 뭐 이러한 측근들이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권한대행이나 이런 측에서 뭔가 입장을 내거나 혹은 오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하는 입장들을 안 내는 것을 보면 네. 아무래도 기정사실화 아닌가 이런 추측이 좀 들고요. 그리고 대선을 출마하게 되면 어떤 선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직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후보 제출할 때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떼야 할 서류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을 또 준비하는데 행정적으로 필요한 시간들이 있을 거고 아마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건대 이런 참모진 분들이 그러한 것들부터 준비하려고 먼저 사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도 보셨을 테지만 여론조사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대행 출마와 관련해서 대선 출마 안 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로 대선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 23%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 같은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맞서서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여론조사의 수치로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만약에 정말 출마를 하시게 된다면 이러한 국민들이 불안한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본인이 내세워야 할 비전과 가치를 명확하게 먼저 국민들께 알리고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계엄 이후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으신데 아마 출마하게 된다면 권한대행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 먼저 하고 하시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나와야 되는지를 명확히 좀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좀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여론의 흐름이 좀 바뀔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지금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변수고 가정을 두고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지금하고 또 아마 한 열흘 뒤에 있을 여론조사하고 또 수치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좀 만들어달라고 하더라 부탁했다는데 단일화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도부는 좀 같이 공유가 된 사안인가요?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근데 언론에 나왔던 그대로 아마 비대위원장께서는 특정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말씀하기보다는 원론적인 말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선거가 굉장히 특수한 선거고 또 조기 대선이고 뭐 여러 가지 함의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연합이나 우리가 뭉쳐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계속 말씀드리면 이 가정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어찌되었든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단일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최종적으로 1차적으로 저희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할 권한인데 만약에 이제 후보께서 단일화를 하신다고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은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놔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단일화를 안 하면 그때 가서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지만 하게 된다는 결정할 때는 사실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을 당장 그때 임박해서 준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아마 비대위원장님께서도 원론적으로 큰 틀에서 그러한 입장을 그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겠지만 사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게 이제 언론에 공개되고 파장이 일면서 지도부한테 이렇게 따로 좀 설명을 한 상황은 없나요? 위원장께서 네네네. 비대위원들한테 네. 그 이후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좀 주셨나요? 제가 라디오에서 했던 말씀의 연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원론적인 말씀인 것이니까요. 네. 저희가 뭐 정대철 헌정회장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언론에 나와서도 이러한 이재명 후보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뭉쳐야 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말씀들은 여러 차례 해왔던 네. 것이고 그런 원론적인 표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 패배주의가 아니냐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보분들, 특히 경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을 것이고 특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색깔이 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을 내세우는 게 한동훈 후보의 전략적인 판단하고도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해하는 측면이 있고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이 뭐 특정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를 개별적으로 뭐 접촉한 적도 없고 그런 것을 뭐 준비하고 어떤 그렇게 뭐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의 힘을 모아도 부족한데 한대행 차출론으로 김이 빠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죠. 왜냐하면 실제로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공개되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비교 우위를 두고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 국민의힘 경선이 1차 경선이 느낌이 드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인으로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지금은 저희가 어찌되었던 우리 당의 경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고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의 후보만으로도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당인들은 당 레이스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4강에 든 후보들 토론회를 보면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만 이 단일화에 적극적이었는데 나머지 후보들도 좀 따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후보들의 속내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마다의 이제 전략적인 판단들이 있을 텐데요. 네. 아무래도 이 당원분들 중에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 이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됐을 때 나중에 한덕수 대행하고 단일화가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해두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판단하는 당원들도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분들의 생각을 흡수하기 위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우리 후보들께서 열린 어떤 메시지를 내시는 거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단일화 관련해서 생각을 바꾸거나 입장을 바꾸신 후보들도 계신데 아마 그런 후보들은 이러한 전략적 판단 아래에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 단일화 방식을 두고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원샷 국민 경선을 얘기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가상 양자 대결 경쟁력 조사를 얘기하고 또 단판 방식도 있습니다. 단일화가 추진된다면 현실적으로 시간도 짧고 어떤 방식이 적합할까요? 글쎄요, 제가 비대위원이자 대선준비위원으로서 지금 여기 언론에서 단일화 방식을 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일화가 있게 된다면 후보의 결정 권한인 거고, 사실 단일화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네. 두 후보께서 그 협상 과정이 그렇게 또 녹록치만은 않을 겁니다. 과거에 대선 단일화 협상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광역단체장 단일화 협상 과정들을 보면은 그 물밑 어떤 삿바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이고, 또 어떤 여론조사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러한 것들이 좀 굉장히 예민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후보들께서 결정할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경선을 거쳐 올라온 후보들이 한대행과 순순히 단일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하면 이건 강제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일화에 대한 1차적인 판단 그리고 결정은 결국엔 후보한테 있는 것이고요. 후보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놓고 고민을 할 것이고, 과거의 대선이나 광역단체장 선거 같은 큰 선거에서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단일화에 대한 고민들과 또 실제적으로 이뤄졌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누가 후보가 되시든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단일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일화 했을 때 당연히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든 단일화 하실 텐데, 네. 만약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 1+1이 2가 아니고 2보다 적은 수치들이 나온다면 굳이 단일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경선 탄핵 책임 공방 또 한덕수 대행 단일화가 의제를 좀 독점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쉬운 점은 없으세요? 지금 저희가 조기 대선을 치르고 있고, 네. 사실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정당에 비해서 어떤 준비의 시간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약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는 국민만 바라보고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과 같이 또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놓고 고민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현명하시고 또 저희의 진정성을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아직도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하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근에 윤희숙 원장께서도 네. 공개적으로 또 저희가 그 연설을 통해서 입장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당내 의원들은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뭐 네. 공개적으로 하신 분도 없었던 것 같고, 사적으로 있는 자리에서도 없었다고 제가 느꼈는데, 그 말은 윤희숙 원장의 말씀에 당내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한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지점을 좀 더 이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도 당내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대선에서, 특히 양당제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층의 선택인 것이고, 네. 이 중도층 국민들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저는 선명하고 비교적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중도층 국민들에 대한 생각을 존중하고 저희 당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고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는 공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희숙 원장의 그 당에 대한 비판 또 반성 이런 부분들은 정강정책 연설이었어요. 당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윤희숙 원장께서도 저희 당의
오역 중에 들어가시는 분이고 물론 이제 사전적 공감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강정책 연설에서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되니까 당연히 당의 일부의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사실 윤희숙 원장의 일부 언론에서는 첫 사과다 이런 표현들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게 한동훈 당시 계엄 네. 때 이제 대표 시절에도 국민들께 사과를 하셨고 또 저희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에 들어오시면서도 당시에 계엄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저도 그때 비대위원 당시에 계엄이라는 것은 극단적 선택이었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탄핵 사건이 흘러가면서 절차적인 문제를 저희가 제기하면서 마치 계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처럼 국민들께 인식을 시켜드렸고 네. 물론 이거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계엄에 대해서는 당내 대부분의 구성들 특히 모든 의원들이 반대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찌되었던 국면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도 이 계엄 과정 또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께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반성해야 될 것은 당연히 반성해서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대선에서 대선을 치르고 있는 입장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탄핵의 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국민들께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다면 선거에서 저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선이 가면 그 부분이 좀 더 선명해질까요? 저는 전당대회 저희가 이제 5월 3일 날 있을 텐데요. 네. 그 전후해서라도 입장 정리가 다시 한 번이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또 해라고 당내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또 용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국민들한테 예의,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도 꽤나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반이재명 빅텐트를 위해서인데 이준석 후보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 하면서 선을 긋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 연대나 단일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네. 결과적으로 이제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으면 단일화할 수 있다라는 걸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단일화에 대한 명분과 실리가 없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선거 국면이 흘러서 어떤 명분이 주어지고 또 실제로 단일화했을 때 실리가 주어진다면 저는 단일화에 대한 문은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부터 이렇게 요청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일화라는 것도 서로가 윈윈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로가 필요로 했을 때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청하고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특정 후보를 지금 상황에서 거론하는 것이 좀 어찌됐든 이준석 후보께서도 선거를 오래 치러봤던 경험이 있고 네. 또 저희 당에서 대선과 또 재보궐선거를 지휘하시고 또 같이 치러 오시면서 단일화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고 전략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의 단일화의 명분과 실리가 있다면 저는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분과 실리가 없다면은 안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89.77%. 이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 숫자가 무섭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민주화 87헌법 체제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숫자이고 당내 경선에서 이렇게 높은 수치로 압도적인 수치로 당을 장악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또 기괴하고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께서 어떻게 보면 중도 공략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시고 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당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라는 판단 안에서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러한 수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감 있게 중원으로의 경쟁을 나오셨던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첫 일정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충원에 가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반도체 기업과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보수 후보 같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사실 뭐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3년 전 윤석열 후보께서 마치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바랬던 것도 통합 이미지, 네. 형님 리더십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당시에 후보 시절에 5.18 정신, 사실 5.18 정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진보 정권들의 성역처럼 느껴져 왔었는데 대통령 그 당시 후보였죠. 후보께서 이제 5.18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헌법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당시에 윤석열 후보한테 기대감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당시에는 오히려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주당 출신의 인사들 접촉하고 또 저희 당으로 입당하셨던 민주당 출신 의원들도 계셨고요. 그런 것을 잘 해왔던 것 같은데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민주당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좀 무겁게 느꼈습니다. 김 의원님은 앞서도 중도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 강고한 당내 지지를 바탕으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희도 당연히 이제 5월 3일 경선이 끝나면 당의 후보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들과 메시지를 낼 것이고요. 당연히 뭐 국민을 계속해서 이렇게 층위를 나누기보다는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시는 민생 정책이라든지 그동안의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계엄과 관련한 입장이라든지 탄핵과 관련한 입장들 이런 것을 사과와 메시지, 비전을 동시에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에서는 뭐 중원으로의 확장이다, 중도 확장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실 텐데 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여준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그 정규제 그다음에 네네. 조갑제 이른바 이제 보수 농객 패널 농객분들하고도 이제 대담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원으로의 확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 본인이 직접 그런 걸 이재명 후보의 입으로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입이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본인이 이제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전략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야 당내 경선이 일찍 끝났고 또 이재명 후보가 89%로의 약 89%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중원으로의 경쟁에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뭔가 좀 자신감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지금 계엄 이후에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보수층이 굉장히 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네. 그에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도 많이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보복 안 할 것이다 라는 발언도 주목을 받았는데 정치보복을 안 하겠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 의미를 잘 모르겠는 게 사실 지난 전당대회, 이번 전당대회 말고 당대표 경선 전당대회 같은 것을 보면 당시 이재명 후보하고 겨뤘던 후보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정치보복을 안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만 보더라도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는 비아냥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재명 후보하고 각을 세웠던 합리적인 민주당 인사들을 배척하거나 사실상 공천을 주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보여왔었는데 이것도 저는 사실 정치보복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검증이나 제대로 안 됐던 것 같고
굉장히 좀 조용했던 전당대회라고 느껴졌었는데 네. 그러한 배경도 결과적으로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본인과 함께했던 어떤 정치인들의 정치 보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못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정치 보복을 안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셨던 것이 당내 정치 보복 아니었던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다 해도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되면 영향이 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정치의 사법화를 지겨워하실 것 같습니다. 헌법 조항 하나를 두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치권이 싸우고 정쟁하고,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파기환송이 되면 헌법 84조에 대한 이야기들, 논쟁들 또 있을 것이고 네. 대한민국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논란이나 혼란을 이제는 끝내고 싶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후보한테 당연히 불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국회 행안위에서 1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사실 탄핵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또 특검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요. 또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운영위원장은 보통 여당이 맡거나 아니면 국회의장하고 다른 당이 맡아오는 관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본인들 다수당이 점유했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뭐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추경에 대해서 통과시킨 것도 사실 놀랍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분명히 잘못됐죠. 하지만 민주당도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거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번째 줄탄핵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기각을 시켰는데 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국회의 권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탄핵을 남발해왔는데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본인들이 그동안 불러일으켜왔던 민주주의의 위기, 극단적 정치 행태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과를 해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에 대한 비판도 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기사 2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박대기 기자의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프란체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백장미 한 송이의 묘비명만 있다는 소박한 무덤, 화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생전의 교황의 모습과 똑같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성모 대성전에 안치된 교황의 소박한 무덤을 보면은 그야말로 별다른 장식이 없습니다. 그냥 흰색으로 된 돌이 있고요. 그 위에 프란치스쿠스라고 이 프란체스코 교황의 라틴어 교황명만 새겨져 있습니다. 옆에는 흰 장미 한 송이가 놓여져 있고요. 또 다른 장식이라고는 이제 평소에 목에 철제 십자가를 메고 다녔는데요. 네. 교황의 상징이 원래 황금 십자가인데 황금 대신에 철제 십자가를 항상 메고 다녔었는데 그 복제품이 무덤 위 벽면에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딱 3개만 존재하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그 위로 약간의 부드러운 빛이 무덤과 무덤 위에 걸린 십자가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네. AP통신은 좀 성스러운 분위기였다 이렇게 현장 분위기를 전했고요. 참배를 한 참배객 인터뷰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런 교황이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음 교황도 같은 모습이길 바란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세계 많은 시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차기 교황 선출이 관심입니다. 우리나라 유흥식 추기경도 후보 중 한 분인데 콘클라베 전망은 어떤가요? 네, 어떤 매체에서는 충청대망론이라는 기사도 썼더라고요. 네. 충청대망, 왜냐하면 이제 유흥식 추기경이 충청도 출신이라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이 나왔는데 좀 이건 너무 나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 하지만 유흥식 추기경의 후보설이 농담조로 치부될 일은 아닙니다. 일단 세계적인 주간지인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지난해 말에 다크호스로 유 추기경을 꼽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 추기경이 교리적으로는 주류에 가깝다고 합니다. 주류 입장에 있는 교리에 있는데 하지만 이제 불이한 상황에 대해서 자주 목소리를 냈다 이런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즉 사회적인 이슈에는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통 교리와 멀지 않다는 점이 양쪽에 이제 장점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겠죠. 또 같은 기사에는 충청도 사람답게 갈등을 잘 조절한다 이런 교계 작가 인터뷰도 인용을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충청도식 표현 약간 의문스러운 표현들을 잘 유용하지만 실제로 제가 유추경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네. 10여 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 상당히 농담을 좋아하시고 아주 소박하고 즐거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인상들이 이 바티칸에서도 좋은 느낌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탄핵 심판 때는 또 준엄하게 헌재를 향해서 지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말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면서도 교리적으로는 주류에 가깝다 이런 점들이 장점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교황 후보들은 또 누가 있습니까? 네, 가톨릭 보수파 지도자인 게르트 뮬러 추기경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그를 따르는 이탈리아계 그런 추기경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이탈리아계가 아니면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도 과거부터 있었고 그리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남미 출신이지만 조상은 또 이탈리아 출신이에요. 그런 점이 아마 유리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시아계에서 교황이 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프란치스코 교황도 사실은 그분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콘클라베 갈 때 벌어지고 나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이제 새로운 합의가 터지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교황 장례식을 계기로 회동했어요. 만남의 성과가 좀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딱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 만남 자체가 교황의 마지막 선물이다 이런 평가가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례 미사가 열리지 않았다면은 이 장례 미사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벌어진 그 회담이 열리지 않았을 것이고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초에 엄청 안 좋게 헤어졌지 않습니까? 백악관에서. 그렇죠. 네. 밥도 못 먹고 쫓겨났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그 장례 미사를 계기로 이 바티칸의 장엄한 건물 한 켠에서 의자 딱 2개만 놔두고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장시간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좋은 회동이었다. 많은 걸 1대1로 논의했고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만약에 공통된 성과를 거둔다면 역사적인 만남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아주 성과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직후에 SNS로
푸틴은 전쟁을 그만둘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은행이나 2차 제재로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황도 좀 궁금하긴 한데 네.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방적인 휴전 뭐 그리고 휴전 해제 뭐 이런 부분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부활절에 휴전 선언과 다시 그 전쟁 제기가 있었고요. 네. 또 오늘 새벽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음 네. 달 8일부터 10일까지 또 일방적인 휴전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5월 9일이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입니다. 이 전승절은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날을 기념하는 러시아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80주년이니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5월 8일 연휴 시작점에 맞춰가지고 사흘간 휴전을 하겠다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런 그 찔끔 휴전이 아니라 빨리 종전으로 들어가길 바라는 건데 푸틴 대통령은 자신도 그러니까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대외에 과시하면서도 그 전쟁을 이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끝내기 위해서 휴전과 전쟁 재기를 좀 반복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참전을 시인하고 북한도 러시아 파병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한가요? 이제 종전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분석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쓸모가 어느 정도 다 했고 또 만약에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북한의 전쟁 기여한 몫에 대해 가지고 뭔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공 행상 작업을 위해서라도 참전을 인정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 그래서 아마도 양국이 세밀하게 조밀을 해서 세밀하게 이제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발표를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지금 세간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5월 9일 날 성대하게 러시아에서 종전 기념식을 열 텐데 모스크바에서요. 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거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그 북한에는 그 항속거리가 긴 그런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 비행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철도를 이용해야 될 텐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될까 이런 의문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점들을 보면은 러시아도 종전을 원하고 있고 조만간 종전을 위한 협상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대한 유리하게 전쟁을 끝내고 특히 종전 기념일 80주년 역사적인 종전 기념일을 맞아서 우리가 승리적으로 전쟁을 끝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푸틴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노리고 지금 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의 전쟁 참여 사실의 발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참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CIA 부국장의 아들이 러시아군에 입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죠. CIA 부국장의 아들이 러시아군에 입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참전했다가 숨진 것인데요. 이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25일 러시아 독립언론 아이스토리스가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사한 미국 출신의 러시아군 계약병 마이클 알렉산더 글로스의 부모가 줄리엔 갈리나라는 CIA 부국장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보도에 따르면 2023년 9월 그러니까 재작년에 러시아군에 자원 입대를 했고요. 네팔 출신 병사들과 석 달 훈련을 받고 최전방 돌격 부대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지난해 4월에 사망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참전한 건가요? 이 이제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러시아판 페이스북인데요. 북콘탁테라는 그런 SNS가 있습니다. 거기다 올렸는데요. 자신은 다극화된 세계의 지지자다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집에서 달아나서 세계를 여행했고 파시즘을 혐오하며 조국을 사랑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좀 혼란스러운 메시지인데 이제 러시아의 선전에 좀 당했다 이런 평가가 많고요. 이 사람은 줄리엔 갈리나는 지난해 2월에 CIA 부국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리고 또 아버지는 레리 글로스라고 이라크전 참전 용사입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정통 주류 보수 입장의 부모를 두고 정반대 선택을 했었거든요. 이 마이클은 대학에서 성평등이나 환경보호 이런 데 앞장을 섰고 좌익단체, 환경단체에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 대진이 벌어졌는데 이때 튀르키예에 들어가서 구호 활동을 하다가 가까운 러시아로 넘어갔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이제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가자 전쟁에 좀 반발해서 미국에 분노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 가자 학살을 일으킨 데 대해서 반발을 했고 이런 반미 성향이 있었는데 또 이제 러시아 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어떤 선전 영상들 있잖아요. 유튜브에 네.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 영상에 세뇌가 돼가지고 그런 행동을 벌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족 입장 궁금하네요. 아버지가 이라크전 참전 용사인데요. 아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6월에야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자식이 아프고 뜻대로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고 미국에서도 좀 안 됐다 이런 반응이 좀 주류적입니다. 자식은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CIA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예, CIA가 이거 관련해서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네. CIA는 마이클의 별세를 죽은 아들이 마이클인데요. 국가 안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개인사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CIA 가족 전원은 그들이 맞이한 상실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이 사건이 이제 국가 안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인의 뜻대로 안 되는 가족사 이런 문제라고 이제 밝히는 것이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유튜브에 있는 많은 음모론 영상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사람이 러시아로 넘어가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은 음모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네오나치가 있다 이런 음모론이라든지 아니면 이 전쟁이 푸틴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그 숨어져 있는 안 보이는 세력이 일으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호도하는 그런 음모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뭐 다양한 음모론 유튜브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그런 음모론 유튜버가 이제 뭐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젊은 갓 20살밖에 안 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국은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런 일들이 뭐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가리지 않고 앞으로도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알고리즘의 영향이 크겠죠.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관심 있는 그 사안들이 또 계속 비슷한 영상들이 좀 뜨는 이런 네. 부분이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SNS 책임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유튜브 알고리즘은 최대한 이 사람을 유튜브 안에서 가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전쟁을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나 우크라이나가 일으켰다는 사실을 좋아하는구나 판단이 들면은 계속 거기에 관련된 영상들만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처음 한두 개만 보던 사람들도 계속 그에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큰 자기 확신이고 아니 내가 몰랐던 세계가 이렇게 많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다니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치 입장에 따라 생각이 다르시겠지만은 뭐 선거 음모론이라든지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서부 지역 그 폭동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앞장섰던 유튜버라든지 이런 경우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쁜 뜻은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지만 자기들이 어떤 세상 안에서 좁은 세상 안에서 비슷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보고 하면서 결국은 그런 어떤 극단적인 사건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름 아닌 미국에서 CIA 부국장의 아들까지도 뭐 이런 일을 받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적 기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적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요즘 땅 꺼짐 현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공포감까지 드는데요. 지난주 저희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싱크홀의 원인과 대책을 들어봤는데 오늘은 KBS 시사 프로그램 더보다에서
땅꺼짐 이슈를 깊이 있게 취재한 성민수 기자와 함께 현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석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방송을 보니까 부산 사상구의 싱크홀 현장을 다녀왔던데 현장 상황은 좀 어떻던가요? 네, 여기가 이제 부산에서 서부 지역인데요. 네. 사상하단선이라고 하는 지금 지하철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공사장 주변에서 2023년부터 싱크홀이 14차례 발생했습니다. 네. 14차례 발생했는데 또 최근에 발생한 사례가 2건이었고 지난 13일이죠. 일요일 새벽에 갑자기 이제 횡단보도가 꺼졌어요. 거기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고가도로 바로 아래에 있고 차량 통행도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네. 여기가 공단과 창고 같은 게 좀 밀집해 있어가지고 큰 차량들도 많이 다니는데 그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바로 그 지점이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새벽 시간이어서 인명 피해가 없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도 400m 떨어진 곳에서 또 땅이 꺼졌어요. 네. 요 두 건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뭐 부산시나 아니면 시공사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싱크홀이 발생한 곳에 가봤더니 바로 옆에 지하철 공사장이 있어서 지하철 공사장과 싱크홀이 붙어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싱크홀을 들여다보면 그 안쪽에 지하철 공사장이 보이는 안에 있는 작업자들이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물막이와 흙막이 공사를 새로 하고 있었는데 일단 뭐 토목학자들이나 아니면 지질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공사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작년 9월에 이 지역 부산 사상구 지역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네. 이때는 지금 이번에 생긴 것보다 훨씬 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대형 트럭 2대가 동시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부산시에서 조사를 했더니 집중호우도 문제였지만 지하철 공사장에 차수벽 설치가 좀 부실했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이곳 지나는 시민들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의외로 담담하셔서 그래요? 좀 놀랐습니다. 네. 이게 2년 새에 한 14차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발생하기도 했고 큰 인명피해가 없었던 데다가 이 지하철 공사를 한 지 벌써 9년 정도 됐다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착공하고 나서 예상했던 완공 시기에 비해서 이 지하철 공사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이제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봤는데요. 이 지역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모래 사상사하 이게 모래사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은 원래 낙동강 하구의 모래톱 지역이었고 그 부분을 이제 매립해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밑에 다 흙지형이고 안반이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도 난이도가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사고 우려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대책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 여기는 또 의외인 부분은 뭐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15일에 방문을 했었는데 현장을 찾아갔었는데 13일에 발생한 싱크홀이 이미 메워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14일에 발생한 싱크홀도 그날 메워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지하철 공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뭐 조사보다는 좀 빠른 통행의 무게를 두고 정리를 하고 있지 않나. 임시 방편 아닌가요? 그러면 네, 여전히 좀 불안하고 땅 꺼진 가능성이 남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곧 있으면 장마철이잖아요. 몇 달 안 있으면 장마철인데. 그러네요. 네, 또 집중호우가 오거나 하면 그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지난달 발생했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규모 땅꺼짐 사고 여기도 가보셨죠?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20일부터인가요? 서울시에서 이제 땅을 다 메우고 길을 덮어가지고 지금 차량 통행이 재개가 됐는데 여기는 부산 현장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컸습니다. 제가 이 땅을 덮기 전에 2차례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바로 옆에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의 지붕 이렇게 널따란 지붕 캐노피라고 하죠. 거기에 올라가서 한번 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드론 장비를 이용해서 하늘 위에서 이 싱크홀을 직접 찍었었는데 보면 깊이도 20m 정도 된다고 하죠. 바로 아래쪽에 보면 지하철 공사하던 흔적이 보여요. 여기 네. 바로 옆에 이제 9호선 연장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도 비슷하네요. 네, 지하철 공사와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정부 어떤 대책이 좀 있었을까요?
일단 이제 서울시가 뭐 당장 지금 지하철 공사와 GTX도 있고 뭐 이런저런 지하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 지표 탐사 레이더 같은 관측 장비를 이용해서 탐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사고 이후에 싱크홀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주민들도 이제 불안하니까 조금이라도 땅이 꺼졌다 싶으면 바로 시나 아니면 관계 당국에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고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좀 기민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건 배경이 좀 있는데요. 명일동 싱크홀 같은 경우에 그 주유소와 꽃집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주인분이 이제 신고를 하셨어요. 아하. 한 7시간 전에도 그 옆에 땅이 꺼져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사실 그래서 뭐 시공사에서도 나오고 구청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보기는 봤는데 공사를 바로 중단하거나 아니면 통행을 중지시키질 않았죠. 그러면서 이게 사고로 이어지고 나니까 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한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하면서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민한 대응책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도 점검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뭐 땅거짐 사고 줄이는데 뭐 효과가 있을까요? 땅꺼짐 사고가 지금 뭐 정부와 이제 서울시에서 얘기하기로는 절반 이상이 상하수도관 때문에 생긴다고 하거든요. 네. 2018년 노하수관. 네. 그렇죠. 노하수관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인명사고 생긴 대형 싱크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지하 공사와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걸 노후 상하수도 관로를 우리가 개보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다른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이 통계가 절반 이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를 오히려 집중하지 못하는 게 제가 이제 통계의 함정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전문가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지하 공사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통계 오류 조금만 더 부연해 주시면. 예, 실제로 지하 공사에서 발생하는 그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통계에서는 12%만 잡혔습니다. 근데 이제 상하수도 관로 같은 경우에는 그 깊이가 한 2m, 정말 깊어봐야 5m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지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명일동 현장도 그렇지만 20m 지하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싱크홀이라는 거는 그 표층이랑 그 밑에 있는 토양이 어디론가 쓸려가서 생기는 건데 네. 상하수도 관로에 쓸려가서 생기는 거는 깊이가 아무리 깊어봐야 2, 3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경도 훨씬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지하 공사 때문에 생기는 건 지하 공사장으로 토사가 쓸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내려가는 토사량도 많고 깊이도 깊을 수밖에 없고 이게 갑작스럽게 벌어지고 인명 피해가 훨씬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GPR 측정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측정입니까? 네, 앞서도 이제 서울시 대책 말씀드리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표 투과 레이더라고 합니다. 네. 지표에 이제 전자파를 쏴서 전자기파가 돌아오는데 그 파형을 수집을 하거든요. 데이터로 수집을 해서 그걸 이제 분석하다 보면 좀 특이한 뭐 공동이라고 하죠. 동공이라고도 하는데 그 빈 공간이 보일 수도 있다. 또는 이제 안에서 지하수 수위가 뭐 더 늘어난다, 더 내려간다 이런 변화들을 관찰할 수 있으니까 이 장비를 쓰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대해서 좀 더 훨씬 더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장비에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아, 네. 깊이가 2에서 7m 정도밖에 아직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일단 도입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기는 한데 좀 우리가 일단 뭐 정밀 탐사하는 구간을 늘린다고는 하는데 이것과 함께 좀 또 다른 노력도 좀 기울여야 하지 않나. 우리 건축 토목 기술이 세계적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공사 때문에 사고가 이렇게 빈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이 GPR이라는 장비도 뭐 해외에서 들어온 거지만 네. 이게 토목공학에서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장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장비가 있기 전부터 우리는 지하철을 공사를 해왔고 그다음에 뭐 우리의 토목 기술을 자랑할 만한 사례들이 많이 있죠. 예컨대 이제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래 집안인데 거기에 우리가 지하철을 뚫었다고 그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이 국내에서만 사고가 이렇게 빈발하냐. 전문가들 얘기는 국내 건설사들이 이 지하철이나 국내에서 수주하는 공사들은 그렇게 그 돈이 되지 않는다. 소위 그 거의 네. 적자 수주를 해서 이 장비를 운영하는 수준인데 그러면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는 사실 공사 기간이라는 게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더 빨리 공사하고 그다음에 안전 조치를 더 확실하게 하지 않고 이번에 9호선 공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지금도 뭐 시공사에서 주장하는 건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고 있었다. 차수 그라우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또 한계가 있군요. 네. 그러면 전문가들이 사고를 줄이는 방안 좀 짧게 마무리해 주시면. 사고를 줄이는 방안은 아무래도 그 지하공사의 안전 관리, 그다음에 그 지질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번 명일동 현장의 경우에도 그 지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서 원인이 비롯됐다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 조사에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그 공사의 속도도 사실 이렇게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싱크홀에 조짐이 있으면 공사를 바로 관둘 수 있어야 된다. 중지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공사를 그냥 계속 해왔다. 그럼 좀 더 비용을 써서 그 천천히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네. 지금까지 KBS 성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